충북 학생 여러분, 저는 역사 유튜브에 입장하셨습니다를 쓴 정명섭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도 어렵고 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가는 글을 쓰고 독자는 글을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셨던 마음들이 있고요. 저는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버텨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책 읽기는 학교를 잘 버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책을 특히 제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주인공인 나경이는 제가 처음 했었을 땐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었어요. 제 후배 중에 딱 이런 케이스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경이라고, 진짜 이름이 나경이고 남자아이였었는데 그냥 써놓고 나중에 출판사에서 표지가 왔더니 갑자기 이게 치마를 입은 여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에서 뭐 특별히 성별을 표시했던 건 아니었고 나경이란 이름이 사실 여성의 이름에 더 어울리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처음에 만나기 전 이름만 듣고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리즈가 나와도 이 친구는 그냥 여성으로 계속 쭉 갈 예정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의 망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망상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망상을 하는지 들려줄게요. 여러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죠? 네. 아마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셔서 들려주셨을 텐데 이 이야기는 1500년 동안 거의 틀리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평강공주가 온달장군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온달은 과연 솔로였을까? 아니 뭐 썸을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상상을 바탕력으로 했던 이야기 무덤 속의 죽음이 2020년도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글을 쓰지 않고 어린 시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런 망상이 꿈과 현실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역사 유튜브에 입장하셨습니다도 저의 망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했던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각자 자신이 어떤 혁신을 가져왔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 나눠주는 방식이었고요. 원래는 최무성까지였는데 출판사에서 한 명 더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연암 박주원 선생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던 방식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거나 아니면 많이 진행했던 방식이고, 여기 댓글들도 다 제가 쓴 거예요. 아이디도 제가 어디서 좀 인상 깊었던 거 받아와서 사실은 더 적나라했습니다. 더 적나라하고 셌는데 출판사에서 선생님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한테 이런 비속어를 아니 걔들이 쓰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많이 좀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반응이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아마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위를 뭐 낮추고 높이고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현실이라서 이제 뭐 요 문제도 아마 이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냥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끌려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무지막지하게 존경해요. 왜냐? 이분이 고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고기 좀 그만 먹어 했을 때, 아니 세종대왕님도 고기 먹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나라고 고기를 먹고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세종대왕께서는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 많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세종이라는 묘호 혹은 이제 시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종이나 우리가 태종, 세조 이런 묘호는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붙여준 겁니다. 물론 임금이 살아있을 때 야 나는 뭘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지만 신하들이 가끔 이제 상큼하게 씹거나 이제 무시한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묘호라는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건데 규칙이 있어요. 왕조를 세운 사람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종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조선을 건국한 태종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는 묘호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태종이라는 묘호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왕조를 확장시키거나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 뭐 이런 사람도 얘기하는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태종은 당나라 황제 이세민, 보통 우리가 줄여서 당태종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당사자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태종이라는 묘호로 불릴지 몰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세종대왕은 뭐냐면 규칙상으로 따지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정치, 경제, 행정, 뭐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이제 임금이라고 하고 중국에도 후주의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우리의 세종대왕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당대 했던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한글 창제, 역법 이런 거지만 당대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받거나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군주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 뭐냐면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군육진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는 약간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실록을 보면 어느 날 보통은 신하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반응은 이게 갑자기 전하께서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을까?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자, 우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건 한국어,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문자입니다. 한글이라고 부르는 문자인데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있던 민족 중에 자신만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쪽은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일단 상위 클래스라든지 소수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외국어를 국내 언어로 사용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는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밖에 안 써요. 언어도 심지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본인들의 고유의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남의 나라 언어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형이 미국 사람이라 아이들이 이제 조카아이들이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고등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도 이제 뭐 학부모님 중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열성적인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해주는 뭐 학원, 뒷바라지 이런 게 영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식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학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한국어 발음 그대로 학원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하나 더 뒷바라지. 부모님이 자식을 뒷바라지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땐 뒷바라지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언어라는 거는 그 민족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가 어긋날 경우에는 사실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약간 빛이 번져서 그렇지 무슨 글씨인지는 다 알아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한글이 아니라 라틴어라고 생각해 볼까요? 라틴어라고 그러면 글씨는 글씨야. 그죠?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줄 때 원래 치국이와 해식의 발명인데 제가 여기를 읽어줄 때 정명섭은 잘생겼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 다 웃었잖아요. 그죠? 속으로. 근데 라틴어로 적혀있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자, 인간은 곰보다 힘이 셀까요? 안 되죠. 곰처럼 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곰보다 힘이 셀 수는 없어요. 자, 오랑우탄은 사람보다 보통 3배가 힘이 세대요. 그래서 마동석이랑 싸워도 마동석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치타나 사자보다 빨리 달 수 있나요? 못 달리죠. 나무도 심지어 걔네들이 더 잘 타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최고 장점은 지구력이다. 그래서 인간이랑 치타랑 40km 달리기를 하면 치타가 우리를 못 이긴다. 하지만 인간이 치타랑 40km 달릴 일이 있어요? 한 4km도 못 달리겠지. 그 전에 끝장날 테니까. 자, 그리고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하다못해 이 피레미보다
오래 못 버텨요. 악어나 조스보다 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싹 다 잡아다가 뭐 해요?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면 먹고 있거나,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벽에 걸어놓거나. 자, 인간이 그렇게 다른 동물보다 힘이 약하고 빨리 달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똑똑함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동물도 의사표현이나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 왼쪽에 못생긴 인간 있어. 야, 피해가자. 이 정도는 되는데 인간은 구체적으로요. 야, 왼쪽에 못생긴 인간이 있는데 몹시 뿔이나 보이거든?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야, 근데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오른쪽을 왜 비워놨을까? 거기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우리 인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문자로 적어서 돌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자, 지금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선생님을 학교나 학원으로 모시면 엄청나게 많은 돈과 빡센 경쟁률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썼던 기록이 문자로 남겨져 있는 덕분에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지구상의 지배종이 된 건 물론 우주 밖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저도 매형이 미국 사람이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교나 도서관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조카 애들이 이제 플로리다에 갔을 때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6학년, 3학년이 아니라 12학년이라고 부르고요. 한 학년에 600명 정도씩 있으니까 전교생이 대략 7,000명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에 근데 그 플로리다 한국 사람 적기 때문에 한국계로 분류될 수 있는 친구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큰 조카가 한국인 학생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반에 찾아가서 반가워서 이제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어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미국 사람으로 살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급식이 나와요. 급식이 나와서 가끔 김치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김치를 못 먹었대요. 자, 그런 친구가 있었고, 한 친구는 평택에 갔을 때 이런데 강당에서 만나는데 이제 제가 먼저 도착하고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친구가 이제 서승택이라는 친구였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아기 공룡 둘리 본 적 있죠? 거기에 보면 마이콜이라는 친구 있어요. 일단 마이콜인데 안경 안 쓴 마이콜이었어요. 네. 처음엔 조나단이 들어온 줄 알고 이거 몰카할까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모두 가나 사람,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이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약간 어색한 말투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완벽한 한국 사람.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본인을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법적이나 다른 걸 떠나서 한국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느 쪽이 될까요? 미국에서 한국어를 못하고 김치도 못 먹는 한국 혈통의 친구가 한국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능수능란에 할 수 있고, 어떻게 능수능란 할 수 있냐면 친구랑 욕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더라고요. 완벽하게 한국어 패치, 학생 패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걸 구분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예전처럼 거주구역이라든지 혈통으로 따지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 문자,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세종대왕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자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대단히 어디까지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례본 제일 앞에 써놓으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백성들이 불편해서 만들었다. 자, 이거는 중국이 탐을 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한문서부터.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아예 임금이 만들어서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얘기해 놓은 사례는 저는 훈민정음보다 더 세세하게 만든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없죠. 뭐 한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사용을 자연스럽게 된 것뿐이지 누가 처음에 만들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얘기가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문이 그리고 대단히 우수해요. 뭐 문자나 문명을 가지고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글에는 우수한 문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제 조카애들 얘기했죠. 그 미국 누나도 영어를 쓰고 있고 당연히 매형 미국 사람 미국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카애들도 부산에서 외국어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는 한국인 친구도 영어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게 없어서 누나가 야 그래도 절반은 한국인인데 하고 방학 때 국어학원을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 왔습니다. 외삼촌 나 지금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데 간판 읽어줄게. 그러고 간판 읽어줬습니다. 부산 밀면, 서울 깍두기, 무슨 양복점 이래서 야 얘나야 2달도 안 됐는데 잘 읽네.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읽는 법만 하고 뭐 2달이라고는 했지만 일주일에 2시간에서 10번도 안 됐을 시간 동안 읽는 법을 깨우친 거예요. 실제로 훈민정음을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과 그러니까 기술직 관료를 뽑는 시험의 과목으로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록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뜻을 이해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첫 번째 기준은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글은 제3자 기준을 놓고 봐도 알파벳 못지않게 뭐 알파벳 이상으로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서 이거 결합시키면 한글의 우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명소리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으르르 꽉꽉꽉 영어로 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가능해요. 그리고 외국어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욕이 찰진 게 이 한글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사람들 표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서 욕의 끝은 뭐겠어요? 총이겠죠. 예, 일본은 욕의 끝이 칼일 겁니다. 근데 한국은 욕의 끝이 그냥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욕 배틀을 할 때 좀 더 세게 나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매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매형, 미국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매형한 얘기가 넌센스 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던 점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자, 세종대왕은 엄청난 공부벌레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문을 쓰고 이제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세종대왕 주변에 있던 우리가 아는 뭐 황희정승서부터 전부 다 한문을 익히고 썼기 때문에 한문으로 뭔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문자가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만드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미 한문을 잘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랑 자기 주변은 필요하지도 않아. 이거를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쯤 지나면 저처럼 민증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자, 민증을 받으면 됐다 신기한 경험을 할 거예요. 뭐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깨에 띠두른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점퍼 입고 여러분이 가면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필요해서요. 뭘까요, 그게? 네? 표. 정확히는 투표권이죠. 이게 대단히 오묘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죠? 그래서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고, 저도 있고, 이정재도 있고, 이정재 옆에 정우성 있고. 저는 그 두 사람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싫어졌어. 왜냐하면 제 얼굴에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좀 어려 보이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정재 씨도 사실 그 스타워즈에서는 분장이 잘못돼서 약간 불독처럼 나왔는데, 원래 굉장히 잘생기고 핸섬해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정우성 씨를 봤는데 이분은 진짜 스크린을 찍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어머니한테 투덜거렸어. 집에 가서.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그때 어머니의 얘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은 미안한 얘기지만 불공평해요. 그런데 그 불공평함을 아주 작게나마 공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투표권. 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부모님, 그리고 저랑 제 부모님 재산 합친 건 이재용 회장이 1년 동안이 아니라 하루 동안 버는 돈보다 못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 이재용 회장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표는 하나. 저 같은 사람은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는 마동석도 한 표. 네, 다 한 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만들었고 그 투표권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투표권은 빨라봤자 100년 전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은 구분됐습니다. 뭘로?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신분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투표로 임금이 됐나요? 그냥 아버지가 임금이 된 거죠. 세종대왕이 임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투표를 해서 임기가 연장됐나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은 태어날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왕위를 계승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죽기 전에는 왕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보살피거나 백성들을 돌봐주거나 백성들을 챙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자 시절에 아버지 따라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 발견했습니다.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연산군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실록에서 사냥터를 가고 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연산군이 임금이 가고 있는데 왜 너는 불경스럽게 거기 엎드려 있니? 그랬더니 쓰러져 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13일 동안 굶어서 힘이 없었어요. 전하. 그랬더니 연산군이 뭐라 그랬냐면 야, 사람 13일 동안 굶고 살 수가 없어. 끌고 가서 조사해. 연산군은 13일 동안 굶어본 적도 없고 굶어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자신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고요.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인간들 사이에 일정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소시오패스가 들어있어요. 네, 다만 이 소시오패스도 그냥 대부분의 소시오패스는 평생 소시오패스가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그리고 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높은 사람일수록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이제 세종대왕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향에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을 챙기고 이해하고 아껴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내비친 적이 없었고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았지만 딴 사람을 그걸 가지고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다만 자신이 아끼는 신하를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 먹었다는 건 좀 비판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참고로 자, 우리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 보면 과거로 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럴 기회가 왔어. 자, 그러면 세종대왕 때는 가지 마세요. 세종도 고생했고 세종 신하도 고생했고 백성도 고생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시대는 성종입니다. 묘호라는 게 있잖아요. 성종은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라는 뜻의 임금한테 주는 묘호고요. 우리 고려거란 전쟁에서 우리 요나라 임금 황제의 묘호가 바로 성종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로 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성종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종대왕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고 우리는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한글을 안 썼으면 지금 우리 어떤 문자를 쓰고 있었을까요? 한자. 아니면 신라시대 때부터 썼던 이두 같은 걸 썼을 텐데 솔직히 이두는 봐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름의 규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을 알고 한문 발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영어 더하기 영어나 일본어도 많이 썼겠죠. 하지만 어학바보인 저로서는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를 언어나 문자로 사용했다면 저는 결단코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저는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가 과거에게 빚을 지고 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저 한문을 쓰고 있었을 거고, 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카무라나 네, 기노시타가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저는 과거가 현재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옥천 분이신데 외할머니가 저한테 유품으로 남겨준 엉간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글 편지 쓰기. 예전에는 다 손으로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 쓰는 법이 있었어요. 아버님 전상서, 뭐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쓰는 법을 알려주면서 한글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교본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어디서 이거 받으신 거냐고 했더니 야학 선생님한테 받은 거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외할머니 야학 다니셨네요. 그랬더니 야학은 못 다니셨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들려준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1920년대에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글을 너무 배우고 싶으셨어. 신문도 읽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야학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먼 거리를 걸어가셨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왜? 남자들이랑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밖에서 창문에 귀를 대고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밖에서 들으면 어디예요? 복도죠. 옛날에 그 야학이라 그러면 집이 한 채였을 텐데 여기는 바깥이면 어디겠어요? 창문 바뀌면 그냥 바뀌잖아요. 그리고 보통 야학은 겨울밤에 열려요. 한가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걸 듣고 싶어서 귀에 대고 열심히 들으니까 야학교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교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표지에 기사년 등서라고 돼 있는데 기사년이 1929년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된 시기였죠. 100년도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기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자 선생이었으니까 여학생들은 못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학교 자체에 여학생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자본가들은 다 싫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했던 대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주 5일제가 제가 학창 시절에 생겼어요. 선생님 주 5일제 기억나세요? 네. 그 전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나왔고 토요일도 직장을 갔거든요. 근데 주 5일제를 한다고 하니까 신문 논조는 주 5일제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 주 5일제를 해서 노동 손실 얼마나 하고 경제 손실 얼마나 해서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공장에 문을 닫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아니 토요일 날 쉰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뭐 신문이고 TV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작 주 5일제를 해보니까 오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제가 더 잘 돌아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쉬니까 돈을 더 쓰거든. 아니면 토요일 날 일을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짜로 그걸 놓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뺏어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손에 넣은 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정립된 거는 인류의 역사를 만년이라고 치면 9,900년 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됐고 이 신분에 따른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됐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인간이 지금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시기였고요. 금속활자본은 좀 넘어가고 제가 원래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느냐? 정확히는 전쟁을 나타내는 격언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타이슨이라는 그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간 개그 이미지긴 한데 그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성기에서 살짝 내려오고 나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 전에 미디어 데이 때 상대방이 트래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옛날 타이슨이지 뭐 지금은 그냥 내 뻔짜 한 방이면 갈 거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얘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좌우 스텝이 약할 거거든요. 좌우 스텝으로 돌아서 그냥 번개같이 옆구리 때리고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니까 듣고 있던 타이슨이 한마디 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할 계획이 있다.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 라고 해서 그 토크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쟁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쟁의 격언 뭐냐면 전쟁터에서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모든 계획이 어긋난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도 지금 계획된 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저도 계획된 대로 살지 못했고요. 매년 계획을 짜지만 딱 하나만 맞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밖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전쟁에 관한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전쟁은 부자들이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전쟁이 끝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오기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 사무라이 아시죠? 네. 자, 사무라이 이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자, 빡빡머리. 여기다가 긴, 도포 같은 거 있고, 칼을 어디에 찹니까? 허리 쪽 어느 쪽? 왼쪽이겠죠. 왜냐면 오른손으로 발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른손에 왼쪽에 차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측 통해. 자, 근데 상대방이 반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왼쪽에 칼을 차기 때문에 칼집길이 같은 방향이에요. 자, 근데 칼이라는 거 쥐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고 거추장스럽다. 막대기를 꽂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많이 부닥치거든요. 자, 가다가 사무라이들끼리 스쳐 지나가다 칼집길이 부닥쳤어. 소리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칼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칼을 뽑지 않으면 사무라이가 아니야. 칼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죽겠죠? 자, 근데 사무라이도 신분이 있어. 신분이 낮은 쪽 사무라이가 높은 쪽 사무라이를 죽이면 이겼어도 배를 갈라야 돼. 자, 그러면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안 싸우면 되잖아.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이란 사회는 칼을 뽑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강항이라는 선비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관리였다가 포로가 돼서 일본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일본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남겨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굴었던 게 습성인 줄 알았다. 근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이렇게 살아남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난 뉘앙스가 아니라 얘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 중에는 등에 칼자국이 난 이가 없다. 왜냐하면 등에 칼자국이 났다는 얘기 뭐예요? 도망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쟁터에 도망쳐서는 사람으로서, 사무라이로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전쟁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활약했던 셔먼 장군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전쟁광이거든요. 그래서 전쟁광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전쟁은 잔인하고 끔찍할수록 좋아. 왜냐면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 그리고 다 부셔버리고 사람만 살려줬어요. 왜냐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해 주려고. 자, 그래서 근대 들어서부터는 전쟁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쟁을 안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몇 년 있으면 군대 가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그죠? 한 빠르면 내후년. 선생님도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막 선생님 괴롭힐 때 선생님 무슨 생각하겠어? 그래, 몇 년 있다 군대 가겠구나. 네. 몇 년 있다 군대 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징병제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모병제입니다. 본인이 군대 가고 싶어요? 손 들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왜 몇 안 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십만의 군대를 양성하는지는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전쟁, 휴전, 한국전쟁, 분단, 북한의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와 한말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와 전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전쟁은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대로 표현하면 역사는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와 전쟁을 준비했던 시기로 나눠진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류의 문명의 상당수가 전쟁에 빚을 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야 될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가장 존경하고요. 네. 저는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너무 그런데 뭐냐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자기 이순신 장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싸우다 죽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감옥에 투옥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배 위에서 돌아갔어요. 당시 어머니 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를 탈 때 내가 살아서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래도 배를 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임금이란 작자는
야 미안해 원상복귀 시켜줄게. 근데 배는 12척밖에 없다. 라고 하고 나중에는 야 배가 너무 적으니까 그냥 육지로 올라서 싸워. 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보낼 때 항상 기계적으로 보내요. 이분은 현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이과를 선택하셨을 거야. 자, 근데 감정이 처음으로 실린 상소문을 발견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릴 때 그 덧붙인 말이 있어요. 미신, 미미한 신하지만, 저는 미미하지만 저에게 12척이 있으니 외디가 감히 뭐라고 못할 거다. 근데 그냥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하면 돼. 굳이 미미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면 약간 긁혔던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약간 긁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계본만 따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게 느껴진 지점이 그 지점이었어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고 싸웠던 사람이라 그런 거랑 상관없었습니다. 영화 다 보셨죠? 한산이랑 명량 이런 거. 사실 명량은 모르겠지만 한산은 그렇게 막 급박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포위망에 들어온 대로 두들겨 부셔서 사망자가 3명? 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진 앙골포 해전 때 더 많이 전사했죠. 전사해봤자 12명. 당시 한산대첩에서 죽은 일본군 숫자는 대략 6,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한 교전비죠. 자, 징크스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물어볼 때 제대로 못하는 징크스. 저한테 징크스는 뭐가 있냐면 없어요. 징크스가 왜 있어야 될까?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 실패할 핑계로 생각하겠죠. 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안 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연아. 시연이 지금 운동장 여기 인조잔디잖아. 되게 좋더라고. 트랙도 육상 트랙도 잘 만들어놨고. 여기 한 바퀴 뛰라 그러면 몇 바퀴 뛸 수 있어, 시연아? 그냥 뛰라면 반 바퀴. 자, 근데 아저씨가 시연이의 소원을 하나 들어줬어. 들어준 조건으로 한 달 안에 30바퀴를 뛰라고 해. 시연이가 오케이 하면 시연이 한 달 안에 30바퀴를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럼 시연이 한 개는 반 바퀴일까 30바퀴일까? 아니지. 30바퀴 이상 뛸 수 있겠지. 안 그래요? 왜냐면 다른 조건을 걸고 50바퀴 하면 안 뛸까? 또 뛸 수 있겠잖아. 자, 역사에서 발자취를 남겨놓거나 뭔가 바꾼 사람은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페이커가 5번째 우승했어요. 20대 후반에 롤 선수가 롱런할 수 있었다는 걸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커한테 이제 한계다. 전성기에서 내려왔다.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월주 우승을 5번 했는데 그 중에 2번이 작년이랑 올해야. 전성기가 다시 온 셈이죠. 근데 페이커는 지금을 전성기라고 생각할까? 내년을 전성기라고 생각하겠지. 자, 스스로의 한계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스스로 정해야 된다라는 걸 꼭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에 물론 역사 관련 이야기도 인상 깊게 들었지만 아무래도 제 희망 진로가 정치 관련 분야이다 보니 투표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그걸 그나마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맞출 수 있는 게 투표권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투표권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앞으로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문학 작품을 잘 즐겨하는 편이고 역사 소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인터뷰 형식으로도 책이 써질 수도 있고 작가님이 되게 신기한 발상으로 서술에 나가셨다는 걸 전해서 되게 새로웠고 확실히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책이 되게 금방 읽혀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도 작가님이 더 많은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 또한 배우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이번 강연을 통해 김종호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